네, 수험생 여러분, 2022학년도 수능 인문지문 인격의 독립성에 대한 이 지문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을 가지고 이제 인문지문 독해에 대한 교훈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인문지문은 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인문지문은 뭘 읽을 거예요? 그냥 밑줄 긋는 바보 같은 독해를 하거나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덤벼들기보다는 좀 본질적인 것부터 고민해봐. 인문지문은 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인문지문은 주장을 읽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나올 거고요. 그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표부터 명확하게 생각을 해줄 줄 아는가, 이거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면 어떻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냐면 1번 그 주장을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인문지문은 주장을 읽어주는 거다. 주장을 읽어주는 거다. 모든 선지는 그걸로 출제된다 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왜냐하면 인문지문의 출제 목적은 관점을 읽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점, 이걸 읽어주는 싸움이다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주장을 그러니까 알아볼 줄 알아야죠. 이게 1단계예요. 아, 이게 얘 주장이구나. 이건 알아야죠. 그것도 안 되면 안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며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앞에는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근데 어떤 사람, 신한종이라는 사람이 딱 앞에 섰어요. 애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키가 커. 이렇게. 그러면 애들은 그 어느 정도가 큰 거야? 모르죠. 근데 예를 들어 쌤보다 작은 사람을, 이게 뭐야,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를 한 명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얘들아, 이게 평균이고 쌤은 이 평균보다 이만큼 커. 이러면 아, 얘가 이만큼 큰 거구나가 좀 더 잘 이해되죠. 그게 바로 비교라는 기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게 B와 A가 다르다, 이걸 통해 양쪽이 다 파악이 돼요. 아, 이 사람은 평균이고 이 사람은 평균보다 이만큼 크구나. 비교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 방식이 너무나 많이 활용되는 게 인문지문. 여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잘해줬는가. 그래서 1단계 주장을 알아봐야 돼, 얘들아. 알아봐야 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주장을 잡아주는 게 이 독해의 목적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엉뚱한 거 읽지 말고 주장, 이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2번,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이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번은 이건 것 같아요. 분명히 치환될 거야. 뭔 소리냐면 A라는 단어를 A-로 바꾸고요. A2-로 바꾸고. 이게 인문지문입니다. 인문지문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하나의 어휘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써요. 그리고 그걸 통해 납득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 동생이 있어요. 엄마가 얘 숙제하게 만들래. 그러면 20만 원 준대요. 숙제하게 만들어! 20만 원 줄게. 그것만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동생을 숙제를 시키러 간 거예요. 근데 얘가 A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이 숙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만 원 안 벌어요? 아니, 벌어야 된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줄 거예요. A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또 똑같은 뜻에 더 쉬운 말로 바꿔 끼겠죠. 그게 인문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읽어줄 때 이게 묶여야 돼요. A라는 단어가 A-, A2-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이 정도는 필수라고 좀 봐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물론 이제 예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일단 수능 해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묶어야 된다. 이걸 못하면 선지에 이 말이 나왔는데 이거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돼. 얘 때문에 나온 건데 라는 거를 몰라버리면 쉽지 않다.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고요. 3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장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 이게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되는 독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쌤이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수능날.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왔어도, 여기까지는 그냥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쌤이 볼 때, 수능날.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면 할 수 있어. 근데 3번은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2번까지 하고 넘어가라. 3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3번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실전과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그 괴리예요. 그걸 납득하고 훈련해 왔어야 돼. 3번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1, 2번은 잘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도 지문이 나와서 내가 이해하기에 벅차라고 한다면 1, 2번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4문제가 출제된다면 3개를 맞을 거다. 결국 3문제는 이걸로 나온다. 단 한 문제가 이걸로 나오든가 말든가, 이 정도 확률 싸움인 거다. 변증법. 그렇잖아요. 인문지문 중에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역대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받았던 애가 2022학년도 수능의 변증법. 그 다음에 바로 작년 2025학년도 24년에 실시했던 6월 모의고사에 A어 도덕적 문장의 진리적 합성이란 그런 지문이 있거든요. 걔네가 역대급으로 불렸던 이유가, 예를 들어 5문제가 어휘 빼고 5개가 출제했다. 여기서 2문제가 나온 거죠. 나머지가 3문제. 그래서 쌤이 말했잖아. 이해가 안 돼. 그럼 위에 거 잡고 나가.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쥐약이야. 절대 안 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쌤이 볼 땐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이번 수능이 변증법 같은 애하고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이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1, 2번으로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1, 2번으로 답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는 쉬웠어, 눈알 돌리기 하면 풀 수 있었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말인데. 그래서 니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까지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지문은 쌤이랑 약속 하나 합시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면 누가 수능 국어를 못하겠어. 물론 그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게. 그게 오늘 쌤이 해설 강의를 독서를 중심으로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3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떨 때는 어휘력도 필요한 거고요. 어떨 때는. 이해합니까? 어떨 때는 어휘력도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생각을 해본 경험도 필요해. 읽어본 경험. 논리학을 읽어본 경험. 지식하고는 좀 달라. 읽어본 경험. 자, 이런 것들까지 다 가미돼야 얘가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쌓는 거기도 하지. 이건 그냥 당연하게 할 수 있게. 1, 2번이 안 돼! 수능 볼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죠. 가능성을 올려간다. 변증법이 나왔을 때 그걸 다 맞는다. 조금의 운도 없이 실력으로 완전히 다 맞는다. 그런 친구는 대한민국 0.001%라는 거죠.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신경 쓸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때 변증법이 나왔을 때 얘들아, 이거 2문제 다 틀리고 나머지 정확히 맞고 시간만 적절하게 관리했으면 1등급인 거죠. 왜? 그때 1등급 컷은 83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그때가 이번 수능보다 더 쉬웠어요. 문학도 더 쉬웠고요. 지금 문학도 평균 오답률 50%짜리가 한 4개 되거든요. 그때는 한 2개, 쌤이 그거까지 데이터를 보고 오진 않았는데 한 내 기억에 한 2문제 정도. 엄매도 올해가 더 어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더 낮았다고요. 올해도 물론 예상이죠, 아직. 그러나 더 낮았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전적 독해에 대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필수. 3번을 하기 위해 노력. 요런 학습 자세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려웠어요. 지문은 많이 어려워. 근데 1, 2번은 할 수 있었어, 니네가. 근데 여기까지만 했다. 다 맞았어.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좀 봤어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쌤이 1년 동안 이걸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쌤 제자들이 또 얼마나 잘해왔는지는 파악해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주는 것, 그게 쌤이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인문지문이라는 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방향성인 것 같다. 이 정도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자, 시작을 해볼게요. 1단락입니다. 오늘 막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1단락을 읽으면 말도 어려워요. 막 그죠?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이 기반이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어쩌고저쩌고 현재의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잠깐 해줘야 되는 포인트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주장이 나오고 있죠. 칸트 이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가 딴 건 다 못해도 이건 잡겠다. 여기가 실전 1단계였다는 거야. 1단계. 그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천천히 잘 읽어야죠. 쌤은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1단락부터 주장이 등장하는 글들이 많다. 그때 그 주장이 읽기가 어렵다면 손으로 써라. 괜찮다. 그것만큼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지문을 잘 풀기가 읽다가 멘탈이 나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 자, 이게 같은 말이죠, 지금. 이제부터. 같은 말이고요. 인식은 같이 다닐.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락을 읽고 딱 잡아줄 건 칸트 이전의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견해만큼은 정확하게 잡아줘야 한다. 이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그 견해가 뭡니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 이거죠. 쌤, 이게 뭔 말이에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했다고. 그런데도 내가 충분한 경험으로 그게 이해가 돼. 그러면 아주 훌륭해. 3번까지 된 거지. 거기까지 못해도 2번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쌤이. 그걸 해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읽었다고 치자. 칸트 이전에 얘 견해를 내 정확하게 뽑아낸 거야. 일단 잡긴 잡았어. 그건 것 같아요. 영혼이 생각하는 내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인식의 주체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 이게 칸트 이전의 견해구나. 뭔 말인진 몰라도. 알겠습니까? 이렇게는 갔어야 된다. 한두 번 읽었는데도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돼. 그럴 땐 전진했어야 돼. 한 문제만 틀리면 돼. 그 이상은 절대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락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이런 게 많이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식.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영혼, 생각하는 나. 이게 뭐라고? 자기의식이네요. 알겠습니까? 여기 나왔잖아. 생각하는 나가 영혼인데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제 서술어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게 자기의식. 이렇게 잡아주고요.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 주관이었던 거죠. 얘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이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인식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얘였던 거죠. 근데 얘 비교하고 있는 거야, 쌤이.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보장하지 않아. 생각하는 나가 인식을 보장하지 않아. 두 개가 다르구나. 그럼 얘는 보장한다고 했겠구나. 요 정도. 칸트의 1번을 잡아준 겁니다. 칸트의 주장 1번. 알겠습니까? 요 정도. 자, 그 다음. 그러한 조건 자체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의식은 뭐야? 생각하는 나. 야,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여기 좀 뒤집혀 있는 거긴 해. 나는 생각한다는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단일한 주관. 요 주관이 인식인 거죠, 지금. 인식으로서의 주체니까 인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요걸 보장하지 않는다. 얘가 이걸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독해가 되죠. 그렇지, 얘는 보장한다. 그래서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머리에서 뭐가 남아야 돼? 얘가 영혼,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영혼, 이게 단일한 주관, 인식을 보장하진 않아. 칸트. 그럼 얘는 보장해. 이렇게 되네요. 이게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2단락이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쌤, 이게 대체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난 지금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글도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해하기를 원했다면 예시로 도배가 됐을 거예요. 그때는 필자 의도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줘.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단락을 만났을 때 필자가 나한테 어디까지 읽으라고 하네요. 그거를 좀 잘 훈련해 준다면 글쎄요 좀 덜 흔들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뭐란 거야? 영혼은 인격이 아니다. 그럼 얘는요. 영혼은 인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영혼은 인격이다. 이게 비교의 힘이죠. 비교의 힘. 인격이 뭔데? 결국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단일한 주관이 인격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계속 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영혼은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칸트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 이거잖아. 단일한, 이게 동일한으로 바뀐 거고 주관 인식의 주체인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얘기야. 그대로. 그러니까 치환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바꿔가면서 다시 하고 이거를 좀 눈치 깠으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 단일성을 의식하는 것. 즉 이걸 의식하는 것. 그게 인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인격이야. 이게 칸트 이전. 인격이 뭐야? 결국 이 말이었던 거야.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 이렇게. 쌤아 이해되나요? 이걸 인식하는 게 인격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묶어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여튼 요걸 이제는 얘를 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칸트 이전에는 A는 B다. 얘는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 첫 번째에 나오는 의식은 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의식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요 두 번째 영혼이 자기의식이 뭐였어요?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다. 나는 생각한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이거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대한 의식은 실제한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나가 뭐야? 영혼이고요. 자기의식은 나는 생각한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근데 이거는 뭐다? 실제함을 뜻하진 않는다. 왜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요. 쌤아 이해되나요?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은 주장만 정확하게. 그럼 이렇게 된 거야. 뭐야? A와 B가 영혼과 인격. A와 B가 같지 않다. 이렇게 읽어줬어야 되고요. 그 근거가 뭐야? 하여튼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나왔던 의식과 전제가 두 개인데 두 번째 나왔던 의식이 같지 않다. 얘는 실제함을 뜻해. 얘는 실제함을 뜻하지만 얘는 실제함을 뜻하지 않아. 왜? 거기까지 설명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까지다. 학생은 여기까지 읽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장이잖아. 잡아줬죠. 칸트에서 잡아줄 거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주장을 다 잡아본 거야. 1번 뭐였던 거야? 야,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가 요거 인식을 보장하지 않아. A가 B를 보장하지 않아. 두 번째, 영혼, A가 B, 인격,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 의식 두 가지가 있는데 뜻이 다르거든.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가 뭐야?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얘는 뭐였죠? 얘는 단일한 주관. 단일한 주관. 시간이 흘러갈 때 주관, 인식의 주체가 하나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였던 거고, 얘는 뭐야? 그 주관이 여러 개다. 여러 개다. 하지만 동일한 인격이다. 이게 선행돼야 돼. 이 부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세 번을 비교하며 읽어줬다면 칸트파 끝. 칸트는 A, 영혼 계열, 자기의식과 영혼 계열이 B, 인격 계열. 이걸 보장하지 않아. 즉 A라고 다 B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영혼, B는 인격이었던 거야. 이거 아니야. 세 번째, 그 다음 단일한 주관이 아니라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이라고 전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이런 칸트 파악이 된 거죠. 요 정도로 읽어줬다면 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스트로슨까지 해볼까요? 스트로스는 잘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 칸트의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앞에는. 근데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사실 칸트의 4번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아인식 반식과 경험적 인식, 경험을 인식하는 건 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얘도 뭐야? 얘도 인정, 달라. 이렇게 읽어줬으면, 비교를 통해 읽어줬으면 되고요. 그 다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 2번, 3번을 까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렇게 까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격은 신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신체. 그럼 여러분이 느낄 게, 칸트 이전에는 신체는 안 썼네.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신체가 들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정도로 읽어줬다면 어땠을까? 나머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해설 강의에서 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실전. 그럼 이제 어떻게 풀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롱게네스 읽었다 치고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 아닐까요? A 부분은 누구의 주장을 소개하는 부분입니까? 칸트. 즉 A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려면 그 답은 칸트의 주장이어야죠. 괜찮습니까? 칸트가 말하는 바를 찾아달라는 거죠. 칸트의 주장! 그럼 칸트의 주장은 뭐였냐면 전제 두 개에서 뜻하는 의식과 의식이 얘는 실제한다를 뜻하지만 얘는 실제한다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 그러므로 결론, 보장하자, 영원히 꼴 인격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실제성과 관련하여 뭐가 다르지? 그렇지, 거기에 대한 답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실제성이 되는 거고요. 전제 두 개, 이렇게. 답은 1번. 너무 완벽하죠? 괜찮습니까? 답은 쉽게 이렇게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칸트의 주장과 빗나가요. 그래서 선지가 좀 수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봐봐.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건 어떤 점에서 반박될까? 뭔 소리야. 칸트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이 A 부분은 칸트가 한 말이란 말이지. 반박! 그건 칸트의 견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니, 납득할 수 없다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요. 영혼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할 가능성은 열어놨거든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뭐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A 부분에서 설명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캐치했다면 손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16번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이렇게 합니다. 스트로스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스의 견해를 끌어와라 라고 문제를 출제한 거 아닌가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축축축축 가서 봐봐요. 여기서 스트로스에 따르면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 즉 신체가 경험이었던 거죠. 신체는 경험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얘는 경험, 즉 신체가 포커스였던 애라고 우리가 알고 왔다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낄 때 자,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맨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방식이잖아요. A는 B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이게 치환됐다는 거. 항상 이 치환이 매우 많이 출제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면 이 손쉽게 2번 선지를 답으로 골라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얘를 다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전유를 느꼈으면 돼요.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 신체가 어디서 추가된 개념이에요? 스트로슨. 즉 얘네 둘하고 달리 스트로슨이 바로 자아의 동일성을 설명할 때 신체의 개념을 가져온 사람이죠. 그게 여기서 번쩍 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다면 3번 봐봐.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는 갑의 입장. 이게 뭐죠? 결국에 신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게 독해가 됐어야 되는 거지. 신체가 필요하다. 근데 칸트 이전은 신체라는 개념을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죠? 그러니까 신체가 필요하다는 갑의 입장에 옳지 않겠군 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너무나 적절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쉽게 뚫리는 거죠.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결국 주장으로 막 어렵게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 같은 거 많이 골랐거든요. 학생들이. 스트로슨에 따르면 신체를 지니지 않는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트로스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이런 선지를 보면. 그러면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일단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게 을의 입장이 맞는가 1번 확인. 2번 확인. 그렇다면 이걸 옳지 않다고 스트로슨이 말했겠는가? 두 가지를 확인. 이게 그동안 기출 공부를 하면서 인문지문은 뭐다? 인문지문은 주장이다. 그 보기에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 그 선지를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가 충실하게 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게 바로 기출 분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생각이죠. 그래야 2번 같은 데 말려들지 않고 3번이 답이라는 거 골라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결국 을의 입장이 맞지 않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줄 수 있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기출 분석을 계속 해왔다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겠군. 약간 이중부정의 형태로 선지를 많이 만들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눈에 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풀어드렸던 이 문제가 답은 되게 명확했잖아요. 1번. 그죠? 너무 명확했죠? 근데 얘의 오답률이 67.4%입니다. 오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진짜 뭘 읽은 거지 하고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시간 부족 때문에 인문지문을 날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도 오답률이 57.3%예요. 너무 명확하게 이 스트로스는 그냥 끌고만 와도 뚫리는데 이렇게 문제 나올 줄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장으로 문제 뚫어야 된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교를 좀 하면서 읽어줬으면 여기서 신체, 스트로스에서 신체라는 개념, 자아의 동일성을 설명할 때 처음 나왔고 얘네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만 정확했어도 한 번에 그러니까 이 갑에서 포인트가 신체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신체가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읽었으면 을은 칸트나 칸트 이전 얘네들하고 좀 유사성이 있는 애고 얘 같은 경우는 스트로슨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봤다면 손쉽게 답은 3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러면 니네가 이긴 거야. 이게 인문지문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쉬고 싶어요 쌤도. 이제 쌤처럼 수능하고 이제 쌤 같은 경우는 또 사관학교 국어, 경찰대 국어, 그리고 수능 국어 이거를 수업하는 사람인데 그렇거든요. 수능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쌤 같은 강사들에게는 비수기, 휴식기가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설 강의를 좀 천천히 찍을까 또 쌤이 논술 수업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근데 먼저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났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파트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방향성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게 돼야만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충분히 훈련하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쌤은 과학기술까지 해설해 드리고 수능 2026학년도 수능 독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게요.